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엔솔과 삼성 SDI가 선점이나 박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휴머노이드 시장은 2035년도에 약 60조 달러, 자동차 시장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LG 엔솔은 고출력 셀 기반의 그 46 시리즈로 개발 중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간다는 설이 있죠. 삼성 SDI도 현대차와 기아 협력 통해서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지금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 동향 자료가 SN 리서치에서 나왔고요. 사용량 기준이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요거보다 좀 LG 엔솔이라든가 그 K배터리가 좀 더 올라가는데 사용량 기준이란 걸 좀 착안하시고 CATL이 29.5%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22.3% 점유율이 나왔고 SK온이움은 올라갔습니다. 10.6% 점유율이 올라갔고 삼성 SDI가 급감했어요. 11.3에서 7.4%. 파나소닉이 9.9에서 7.4% 감소했는데 테슬라가 12로 올라간 게 눈에 띄죠. 그로스 리서치에서 정리한 내용인데 25년도 1분기 비중국권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98.4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5%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합산 점유율이 40.3%로 이제 전년 대비 5.4% 하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위에 거랑 밑 거랑 별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배터리 사용량이 26.5%가 증가가 됐고 그러면 엔솔 같은 경우에는 15.3% 증가가 된 겁니다. SK온은 35.5% 증가가 나왔고 삼성 SDI만 16.9% 감소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다만 중국 기업들의 뭐 CATL이 35.5% 성장, BYD가 100.4% 성장, 사용량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더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점유율이 오히려 배터리 3사는 5.4%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테슬라 의존도가 높은데 테슬라 모델 3와 Y의 판매량이 감소가 됐죠. 그러면서 특히 감소가 됐고 올해 나올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모델 거기는 170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요게 뭐 사용량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사이버 트럭 이런 쪽에 들어간 4680 이런 거 셀들이 많이 쓰게 됐을 때는 뭐 회복이 될 것인데 일단은 그 SK온이 평균보다 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을 내용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기준으로 보면은 폭스바겐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했는데 폭스바겐이 그만큼 할인 판매를 또 많이 했습니다. 아이드4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점유율이 17.7%로 지난해 대비해서도 11.8에서 17.17%까지 올라갔고 테슬라가 18.7에서 12.4로 급감을 했습니다. 현대기아도 9.1에서 8.5로 좀 줄었고 BYD가 3.9에서 6.5로 점유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폭스바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전기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 판매는 1분기에 162만 4천 대에서 한 19.7% 증가가 나왔는데 폭스바겐이 72.8% 증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7만 6천 대 판매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1위로 등극을 했고요. 2위는 테슬라입니다. 20만 2천 대 정도 판매가 돼서 20.6% 감소. 특히 유럽 시장에서 34.2% 감소가 나왔습니다. 북미에서는 8.1% 감소인데 모델 Y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아직 일부 뭐 생산 중단이라는 재고 부족 사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인 문제가 더 컸죠. 현대차그룹도 11.7% 증가가 나왔습니다. 13만 7천 대 정도 판매가 됐고 북미 시장에서는 GM이랑 포드 스텔란티스보다 더 전기차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은 유럽은 22% 증가세가 나와서 회복세가 뚜렷하죠. 신차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르노 R5, 스텔란티스 EC3, 기아 특히 EV3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 올해의 차로 뽑혔죠.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올해 전기차로 뽑혔습니다. 이런 신차 효과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BYD도 지금 헝가리에서 연 20만 대 규모로 유럽 전용 공장 건설 중인데 뭐 유럽팀도 준비하고 있고 북미 쪽에서는 전년 대비 6.6% 성장이 그쳤는데 성장세가 둔화됐죠. 여기는 테슬라의 부진이 가장 큽니다. 여전히 50% 가까이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시아 쪽에서는 38%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모델 라인업이 나오면서 회복이 되고 전기차가 종류 많이 났으니까 회복이 됐는데 북미는 지금 신차가 아직은 지금 많이 나올 시기가 아니거든요.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많이 나올 텐데 일단은 정체 리스크가 가장 크고 또 이게 보조금의 수혜 여부에 따라서 또 판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구도이고 어쨌든 글로벌 안성재 기업들은 정책이라든가 시장에 맞는 맞춤 전략을 지금 현재는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달에 유럽 전기차는 일단 독일과 영국 자료가 나왔는데 스페인까지 나왔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는데 45,535대로 전년 대비해서 53% 급증이 나왔고요. PHEV까지 합치게 되면 56% 증가 나와서 주로 이제 기업용 수요가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기차 부조금을 재도입을 할 예상이기 때문에 유럽의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선 어라운드 폭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영국도 4월 달에 24,558대 정도 판매에서 8% 정도 성장이 나왔지만은 누적으로 1월에서 4월까지로는 35%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장에는 거의 모델이 130개가 넘는 전기차 모델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쪽도 자료를 보니까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판매가 54% 증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는 17% 감소가 됐고요. 비아드가 이번에 많이 144%,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적다 보니까 한 번에 올라왔고, MG도 80% 증가, 차들이 좀 많이 팔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 비아드 같은 경우에는, 비아드나 중국차들은 전기차 세계로 되는 차보다 PHEV가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그게 폭증했습니다. 그게 전기차에 대한 상계 관세가 높다 보니까 PHEV는 상계 관세가 안 붙었거든요. 그래서 PHEV를 많이 파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 4월 달에 이게 좀 뼈아픈 게,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유럽은 확실히 회복세가 들어갔고요. 미국이 4월 달에 마이너스 5.2% 역성장이 나타났어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가 오히려 역성장이 나타났고요. 하이브리드가 둘 다 잘 팔려요. 기아도 하이브리드가 세 자릿수 증가가 나왔고요. 전기차가 둘 다 역성장이 4월 달에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도 1위 업체인데 12.7% 감소죠. GM이 164% 늘어났고, 현대기아차가 40.5% 감소가 나타났죠. BMW도 7.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4월 달에는 일부 업체들 빼고는 토탈로 큰 업체들이, 변밀 높은 업체들이 부진했었다는 거죠. 스텔란티스는 2,537대 저렇게 늘어난 거는 퍼센트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게 에코프로 그룹주의 콩콜 자료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 에코프로는 지금 미국 쪽 매출이 1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럽에 좀 더 집중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CA라고 해서 그 역내산 유도 미중주 기회는 차량 가격에 10% 관세가 붙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27년 이후에는 다 EU산 양극세가 필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CRM의 법도 이제 2030년까지 고구마 다변화 필요로 인해서 시행이 되는데, 원자재 단위 국가 의존도가 65%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중국 것만 100%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대비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국내는 그 에코프로 그룹은 헝가리 법인을 통해서 이제 대응을 한다,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올해 미국의 전기차 수요를 기존의 예상보다 10% 하향 조정을 했고, ESS 시장은 중국 업체들이 85% 이상 차지하는 거를 거기다 이제 그 비중국 업체가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수요 전망이 좀 둔화할 수도 있잖아요. 생존 둔화. 일단 10% 정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자동차 액션 플랜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서 3년 평균으로 그 CO2 규제 준수 기한이 이제 3년 평균으로 바뀌었던 거라, 2035년도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는 유지가 됐습니다. 유럽은 내연기관차 퇴출 목표가 유지가 됐는데, 미국이 이거를 반대를 한다? 이것도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앞으로 더 쳐져요. 트럼프 이길 때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실기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고, 그만큼 미국 내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이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또다시 실기를 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쨌든 결국 미국 경제는 도움이 안 되고 중국을 키워주는 꼴이 될 텐데, 그런 거 안 한 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관세 협상을 봐도 먼저 약점을 좀 드러내는 것들이 좀 보여서, 예를 들면은 채권 시장이 문제가 있다는 걸 드러내서는 안 됐던 건데,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지금은 그 2차 전지 섹터의 트럼프 전 정부에서 행하는 감세 법안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안들이 비효율적이긴 한데, 결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지금 어쨌든 계속 강화되는 쪽으로, 전기차 쪽으로 가는 쪽으로 좀 가고 있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약간 새로운 어떤 희망이 있나를 좀 봤을 때는, 결국엔 지금 그 배터리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채택량이 높아요. 그 전기차 시장의 3분의 2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LFP 보급률이 대략 한 48%, 49% 정도 돼요. 그거를 중국 시장이 전체 시장을 차지하는 그 비율이랑 점유하는 그 점유율 곱하게 되면 거의 중국 시장 점유율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대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게 망간 리치 배터리, 또는 리치 망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이 망간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GM과 엔솔이 차세대 AMR 각형 배터리를 28년 양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간 리치 배터리라고 봐야 됩니다. 리튬 망간 리치 각형 배터리로 하고 있고, 이게 4공장에서 지을 거예요. 3공장은 얼티엄셀을 엔솔이 인수했죠. 도요타 40기가와트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인수가 됐고, 4공장은 별도로 짓는데, 이게 공장의 부지랑 건물은 GM이 담당을 하고, 들어가는 장비랑 세트는 엔솔이 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35% 높고, 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나오게 됐을 때는 상당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28년도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범 생산은 28년 말까지
해서 28년까지는 어느 정도 상업 생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양극재 중에서 망간 비율이 높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발트가 니켈보다는 저렴한 망간을 많이 사용해서 가격을 낮췄지만은 용량이라든가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높게 효율성 있게 하는 것이고, 같은 셀을 같은 비용으로는 33%의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로 개발된 이 셀은 쉐보레 실버라도 전기 트럭과 대형 전기 SUV인 에스컬레이드 IQ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대형 트럭인데도 이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644km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LG엔솔루션은 관련 특허를 한 200여 개 2010년부터 보유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되는 게 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도 원통일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 시장에 이제 엔솔과 삼성 SDI가 좀 어떤 시장 선점이나 박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휴머노이드 시장은 로봇 시장은 2035년도에 약 60조 달러. 현재 자동차 시장의 한 10배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고성능의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재 배터리는 구동해봤자 한 2시간 정도면 끝나니까. 특히 이제 요거를 LG 엔솔은 고출력 셀 기반의 그 46 시리즈로 개발 중이고,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간다는 공고설이 있죠. 지금 테슬라 옵티머스는 배터리 이것도 다 써요. 뭐 어차피 이거 앞으로 들어간다는 설이 있고요. 삼성 SDI도 삼성 현대차와 기아 협력 통해서 로봇 전용 배터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소재라든가 설계 최적화로 이제 에너지 밀도 및 출력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높은 에너지 밀도라든가 자유로운 움직임 지원, 충방전 특성 및 대량 생산 체계들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에너지 밀도 높은 배터리도 필수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아시안타임즈 기사가 이거 되게 길어요. 제가 그거를 많은 기사를 한 6줄로 정도로 요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은 좀 많이 있어서, 사실 뭐 제가 바이오에 대한 어떤 해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종목 어떤 추천지로 이런 개념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심사인당 채널에서는 그러면은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 좀 관심 갖고 좀 볼만한 거를 2개를 좀 선별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그 21일 5월 20일에 나온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이라는 리포트인데, 이게 양이 한 126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진보는 계속된다, 혼란 속 하반기 전망과 항암학회 길라잡이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난해의 어떤 성장이 큰 거는 20%에 넘는 성장을 보인 쪽이 그 GLP-1 비만 치료제죠. 지금 현대도 되게 핫한 섹터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섹터지 않습니까? 최근에 관련 기업도 뭐 주가도 급등하고 있고, 항암제과 식이질환 그 대사 및 고해 영역에서 탄탄한 코어 제품으로 보유한 기업들도 한 10% 정도 성장이 확인이 됐고요. 약가 이전을 앞둔 글로벌 제약사는 그 신약과 변형 그 제형 변경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그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경구 비만제, 비만 치료제, 그 올포 글리프린, 그리고 이제 HR3랑 ADC의 그 데이터와 승 여부가 이제 신약 모멘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여기 현대증권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을 봤을 때는 24년도 하반기 비커 이후로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죠.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가 좀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여전히 고금리로 인해서 M&A라든가 그 VC 투자, 아이포 등의 어떤 산업 전반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그 특히 이제 요게 트럼프 행정부의 약과 인하, 의약품 관세도 있고 또 약가 인하 정책도 이게 불확실성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체국 대회를 통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약가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할지는 그건 또 의문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미국에서 할인된 약가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받게끔 한다, 그것도 불가능할 거라 보는데,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빅파마들이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약가 할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빅파마들의 투자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뭐 로슈 쪽에서 약가 할인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투자 철회설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환경들이 그 어쨌든 바이러 시밀러에 대한 그 정책적 수혜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종목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요약본만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보로노이, ABL 바이오를 바이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혁과 기업 가치 재평가를 전망한다라고 돼 있어서, 최근에 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한의 엄민용 위원, 그리고 키움의 허익민 위원부터 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ABL 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로노이도 좀 언급이 좀 되고 있고, 요거 많이들 보실 게
그 5월 14일자 나왔나요? 그 신한증권에서 엄민영 의원이 발표한 게 그 25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바이오 섹터 전망을 한 거거든요. 올해 5월부터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에 4가지 대목이 있는데, 알테오젠, 머크, 키트로드, SC 판매 개시, 펩트론, 릴리, 지속성 비만 치료제 에로, ABL 바이오, 산업피, 네투가 플랫폼 검증, 유한양의 오스코테, 레이저티닙, 존스앤존스, 아미비타맙 그 병용호법 전체 생존 중학과 발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4가지가 가장 큰 대목이 있고, 5번째가 이제 리가켄 바이오 ADC 플랫폼 에로 및 상업화 검증 등이 있고요. 뭐 DMD 파마테 메세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라든가, 올릭스와 릴리 메시 비만 치료제 일상 결과, 지아 이노베이션, 요즘 지아 이노베이션 주가 좀 괜찮은데요. 지아 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그 GI 301과 면역 항암 치료제 GI 101 계약, 이게 101과 102가 같이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 계약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얘기는 머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하노바이오 파마 얘기도 있고, 뭐 보로노이 비소폐암 치료제 VR의 1일 추가 용량 추가 결과가 9월에서 10월 정도 있거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결과에 따라서 주가 업사이드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퓨처캔 뭐 전리선암 치료제에 대한 그 임상 3상이라든가 그 시각처 관련 이벤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리포트를 보시면 이것도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 장수 있으니까 이것 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량한 바이오텍을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 특히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원천 기술력을 검증을 받고, 글로벌 제약사 파이프라인 대비 위에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지금의 그 증권가의 와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바이오텍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게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증된 곳에서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에러가 있는 기업들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가장 중요한 3번째 검증이 바로 매출 또는 이익 실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약들 쭉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매출로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장과 유한양의 오스코텍은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그 매출에 따른 마이스터가 로열티 수령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수의 빅파 하나부터 에러 성공하고 인상 당기는 기업들은 계속 단계별 마이스터, 그리고 이제 에러 계약금 또 매출에 따른 마이스터 받겠죠, 로열티 받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구간이 이제 사실은 내년부터 그 본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그러면 에로들이 나와야 되는 기업들은 내년까지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항암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뭐 팩트론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DNA 파마텍 기업들이 언급이 되는데 주가 좀 다소 좀 많이 올랐다고 보여져요. 특히 에이베 바이오를 지난주 초에 IR을 했었어요. 그 주가가 좀 올라갔다 눌림목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IR을 하고 나서 보니까 회사가 업사이드가 충분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가 여기서 그 엄민영 의원도 에이벨바이오를 지금 탑픽으로 뽑아놨잖아요. 알테오젠, 펩트론, 에이벨바이오를 뽑아놨지 않습니까? 에이벨바이오가 뭐 그 ABL 그 001이 이제 기존의 예로를 봤던 거고,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파이프라인 되게 많지만은 그래파드 B와 그래파드 T라는 두 가지 플랫폼이에요. 두 가지 플랫폼에서 파생되는 적응증 파이프라인이 각각의 또 에러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도 어떤 또 세부적으로 또 에러를 또 쪼개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다 파이프라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 많아요. 헷갈리는데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약간이나 정책에서도 가장 영향이 없는 기업이 ABL바이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뭐 주가 받을 때도 그 약간 인하 때문에 장중 빠질 때도 뭐 6%가 빠졌다가 다 말아 올렸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추세 돌려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에이벨 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인적으로 없지만은 매수 관점에서 좀 그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오늘은 제가 이제 이게 어떤 큰 주제로 보다도 이 두 가지 리포트를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신한증권의 자료 보면은 여기 5월에서 6월달 이벤트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뭐 딘드파마테, 에이벨바이오, 올릭스,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알테오젠 뭐 이렇게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에러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저게 그 일반적인 에러가 아니라 그 좀 전인상 단계에서 많이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공동 종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릭스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데 좀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거는 에이벨바이오입니다. ABL 301에 대한 임상 결과 1사 경과 발표가 예정이 있고,
요게 이미 산업회의 1조 3천억 기술 이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가석 승인도 좀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벨바이오 그 IR 하고서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나 에이벨바이오는 업체 여기 이 세부 리포트가 있어요. 지금 이 리포트 안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움이라든가 현대증권에도 아마 에이벨바이오 있을 겁니다. 여기도 에이벨바이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이벨바이오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업체들의 실적 발표 컨콜 내용을 들어보니 올해 1분기까지는 주가들이 2차 전지 못 갈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게 올 때마다 매번 드려서 다른 섹터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해서 뭐 예를 들면 덕산네오록스 오늘 뭐 작년에 2% 정도 오르던데 OLED 쪽 애플 폴더블4 관련 종목 덕산네오록스 말씀드렸었고, 뭐 스트레가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쪽도 이렇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에 젠백사비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저도 포트를 좀 다른 섹터로 한 게 9개월 10개월 정도 돼요. 근데 2차 전지만 계속 간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릴 때 같이 포트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2차 전지 갖고 온 것들을 버티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나야만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도 예상보다 지금 사실 더 빠진 것도 있어요. 사실 더 빠진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더 내려꽂기보다 어느 정도 바닥을 키고 L자형이든 이렇게 횡보를 할 거라고 봤는데 자꾸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반영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만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원에서의 트럼프 감세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우려했을 경우 NPC가 28년까지 감소되는 그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좀 더 힘든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포트 분산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 했을 때는 과연 여기서 타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쉽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너무 몰려 있으면은 이게 기간이 길어졌어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분산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뭐 여기 참고할 만한 리포트를 2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여기 있지 않은 종목들 좀 많이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가 뭐 투자 종목들을 몇몇 알고 계세요, 사실은. 투자들 많이 계시는데 굳이 뭐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벨바이오는 제가 신규로 좀 최근에 이제 좀 공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라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심사위원장은 제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3개에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는데, 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AS를 하면서 커버하면서 지금 이슈되는 것들을 계속 가져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처음으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 섹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종목을 추천한다기보다 일단은 뭐 좀 얘기해달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런 사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섹터를 좀 조금씩 섞어서 투자할 만한 쪽, 이렇게 유망한 쪽 섹터를 계속 갖고 와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전에는 제가 이제 말로만 했었어요. 뭐 엔터 얘기도 했었고요. YG 엔터라든가 뭐 SM 다 말씀드렸고, 그냥 말로만 했다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한 챕터씩은 유망 섹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